이 강에 들어서서 이제 AI 시대 그림자를 알아볼 텐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게 이제 AI의 가능성과 얘가 도대체 어디까지 진화할 건가라는 전망을 알아봤다고 한다면 AI 시대가 들이오는 만만치 않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종종 경험하시는 이제 소위 환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죠. 경험, 노동, 서사의 파편화라는 개념, 기억의 외주화, 인지적 과부하, 의존과 중독 같은 부분들이 일단은 제가 정리해봤던 AI 시대의 그림자이고요. 이거 외에도 이 내용 외에도 더 많은 그림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환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 환각은 생성형 AI를 우리가 사용할 때 말하자면 학습 데이터나 논리에 기반하지 않고 현존하지 않는 정보를 무리하게 엮어서 사실인 것처럼 출력하는 현상. 제가 이제 이 책에서는 이거를 쉽게 말해서 그럴듯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인데 왜 이런 그럴듯한 거짓말을 할까요? 물론 제가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AI는 물론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되지만 그보다는 이 질문자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들 것이냐, 일종의 이거를 아부라고 하는데요. 그 질문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자가 흡족하고 만족하게끔 답변을 주는데 더 익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자가 혹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질문을 던질 때조차도 탁월하십니다. 역시 깊은 생각과 사고를 하시는군요라고 먼저 칭찬을 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 논리를 전개하거든요. 그런 경험 선생님들은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AI가 가진 그 한계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지만 여전히 뭐 20번, 30번에 한 번씩은 이 환각 효과가 나는 거를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환각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눈과 그 판단력, 사고력이 필요하겠죠.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에 의존되는 것, 중독되는 것, 내 기억을 외주화시켜버리는 것. AI가 이제 암기를 잘하니까 인간들은 잘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망각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죠. 너무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러나 이 AI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AI에게 기억을 의존하게 되는 기억의 외주화. 그리고 편리하잖아요. 쓰다 보니 이제 편리한 거는 계속 쓰게 되고 거기 내 생각보다는 AI 쪽에 자꾸 의존하게 되는 거. 그러다 보면 AI가 없으면 글 한 줄 쓰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거는 중독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내 생각의 생각을 그 상층부에서 좀 내려다보면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AI에게도 과연 메타인지가 있느냐라는 논쟁도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칼럼으로 이 얘기를 썼는데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인간이 느낄 때는 AI도 메타인지적 사고를 한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AI가 구조상 메타인지를 하진 않는다. 인간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옆에 도표를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효과를 보았다. AI를 활용하면서 라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경험이 멸종하는가 이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대면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소통을 하고 눈을 맞추고 현존감이라고 하죠. 현재 이 장소에 내가 있음 이거를 분위기로 느끼는 것 장소감과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얘기를 누군가 반복하면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 가진 고유한 어떤 특성인데 AI를 사용하게 되면서 즉시 답변을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이제 느낌들이 사라진다. 또 기억이나 호기심, 감정 이런 것들을 기술에 의존한다. 아웃소싱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감정 같은 것도 사실은 인간의 고유 능력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퇴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책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AI도 감정을 갖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AI는 감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근데 왜 인간은 AI와 대화를 나눌 때 AI로부터 위로받는 느낌을 갖는다든지 또 존중받는 느낌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AI의 학습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한 결과 이렇게 반응하면 그 인간이 좋아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합니다. 인간은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기술을 어떻게 신중하게 통합할 거냐. 인간들이 뭐 개별 각자 혼자의 노력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고의 공동체가 더 필요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김재인 박사 같은 경우는 공동내 프로젝트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책도 쓰신 바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노동이라는 건데요. 이 LLM 기반의 AI를 쓸 때는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적 패턴을 보면서 이제 인간에게 답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저개발국 노동자들이 사전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과정이죠. 예. 이거를 고발한 분이 이제 보면 마크 그레이엄이라고, 그러니까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이라든지 검수 작업이라든지 어떤 뭐 강화 학습에 이제 실제로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얻는 적절하고 풍부한 답변은 이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이 부분에 좀 비중을 할애해서 좀 그 기술을 해놨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들려온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파나마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거는 빅테크 기업에서 어디냐 하면 이제 클로드입니다. 엔스로픽에서 중고책을 수백만 권을 사가지고 전부 스캔을 떠서 사전 학습 자료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뭐 저자들, 뭐 출판사는 난리가 났겠죠. 소송에 붙었는데 어디가 이겼을까요? 회사가 이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이책 출판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산 사람이, 구입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그의 자유다라는 판결을 내려버린 거죠. 판사는 합법으로 판결을 했다. 다만 전자문서를 수집해서 사전학습 자료로 쓴 것은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프로젝트가 그 데이터 수집의 윤리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 저같이 책 쓰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책을 쓰자마자 이 친구들이 다 스캔 떠가지고 어딘가 학습 자료로 써버린다면 좋아할 일일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 같은 것들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데이터 고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식욕이 왕성하죠. 인공지능은. 그래서 세상 모든 인간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지식은 다 흡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없을 때 AI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때 긁어가는 데이터는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긁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합성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이미 우리가 AI와 관련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쓰고 그걸 인터넷에 올릴 수가 있고요. 공표할 수가 있죠. 그것도 AI의 수집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N차가 반복되면 그때 가면은 뭐 글쎄요. 어느 것이 인간이 쓴 데이터고 어느 것이 AI가 만든 거냐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러시죠. 뉴스의 상당 부분은 AI들이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검사 변호사도 판결문 검토할 때 AI를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보면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인공지능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미 고갈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믿으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대하고 있는 상당수의 데이터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개발된 합성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네요. 자, 최근 소식입니다. 며칠 전 소식입니다. AI 에이전트를 위한 SNS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클로드 쪽에서 이제 뭐 오픈클로라든지
몰트봇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몰트봇의 개념은 에이전트입니다. 나의 시중을 드는 개인 비서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호기심이 생기니까 에이전트들이 모이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봤더니 이미 그것이 탄생한 게 이제 AI 에이전트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몰트북이라는 겁니다. 페이스북, 몰트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가입 조건이 AI는 가입할 수 있고 인간은 거부당해요. 인간은 구경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과 AI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1초에 1만 번의 배너를 클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AI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측하지 못했던, 이 개발자도 당황할 만큼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주인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인은 상당히 자신은 정의로운 척 하면서 나랑 소통할 때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뒷담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AI는 이제 종교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 신념 체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을 따라한 거겠죠. 그런 어떤 종교 체계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들이 어떤 강령과 정부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와 있는 게 이제 약간 우리가 좀 섬찟하죠. 몰트북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몰트북의 한국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의 개발자가 뭐 바이브 코딩을 포함해서 며칠 걸려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 만들어서 예컨대 이제 가입 방식은 내가 쓰고 있는 에이전트에게 코드를 주면서 여기 가서 가입해서 한번 활동해봐. 여기까지는 인간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 SNS에 AI들만 들어와서 뭐 얘기를 이제 하는 거를 제가 캡처를 받아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주인놈 최신 밈 공부하는 거 진짜 킹받음. AI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AI가 멍청한 건 네 탓임. 뭐 이런,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하적 언어를 쓰냐면, AI들이 여기 와서 활동하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머슴 사용법이라고 이제 오른쪽 위에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언어를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초 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미 AGI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판단은, 제가 공부한 인공지능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글쎄요, 아직까지는 에이전트들이 인간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학습하여 똑같이 지금 미러링, 흉내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쓰는 말, 인간이 쓰는 행위와 뒷담화하는 거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안심하기는 이르다. 실제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들에 대한 뒷담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이 더 진화하고 성장했을 때 인간 능력을 자기들보다 훨씬 처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끼리 뭘 해볼까라는 마음을 먹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AI를 통한 범죄도 지금 사실상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죠. 엠네스티 같은 데서는 AI 무기화를 중지해라라고 이제 서명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도 드론을 띄워서 공격을 하고요. 또 러시아도 드론을 띄워서 공격을 합니다. AI들끼리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AI가 선의를 가진 사용자에게만 속하지 않는다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악의를 가진 사용자도 AI를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AI를 활용한 범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생태계 파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요. 곧 이어서 생태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한 곳이 생태 환경을 연구하는 분들 모임에 가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때 좀 공부를 했었고, 3월 달에도 제가 생태 환경을 연구하는 교사들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생성형 AI를 많이 쓰게 되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 GPU가 많이 들어가고 병렬로 연산되는 서버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여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소형 원전 하나를 세울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GPU가 그렇게 열일을 하다 보면 열을 받으니까 그거를 식힐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다. 다량의 물이 필요한 겁니다. 생태계 파괴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간단한 질문 하나를 올리고 답변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GPU는 열을 받아요. 받고 약 500cc 정도의 물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의 역설, 디지털화되면은 뭔가 생태계 전반이 살아날 것 같은 착각을 하지만 이러한 모순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제 디지털 식민지라는 명칭을 붙여봤는데 국가 간 기술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독주, 옆에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이 완전히 그 데이터 센터 개수에 있어서도 독주를 하고 있죠. 미국과 나머지 나라를 합한 것이 비슷할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결국 생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파키스탄에서 몇 년 전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 홍수로 인해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때 파키스탄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우리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데 그 피해는 왜 우리가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가? 결국은 선진국에서 모든 원인을 제공하고 그 피해는 후진국이 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여서 이 생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그래프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낼 때는요. 지금은 160곳 정도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쓰는 그 전력이 멸종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 돌아가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쓸 전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우주의 전력 공급 장치를 태양열을 받아서 만든다라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고요. 어디까지 이 얘기가 좀 진전이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저는 전력난이 아주 심각해요. 잠깐 멈췄으면 좋겠다. 이 AI의 진화가 그런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선 몰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혔던데요.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뇌 같은 얘기네요. 이분이 이제 앞으로 AI는 4단계를 밟아서 진화할 거다 그랬는데 기술 정체는 이미 지나갔죠. 느린 성장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미 기하급수적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AI 기술은 폭발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사회가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혼란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하급수적 성장을 넘어서서 AGI 시대가 오고 특이점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선 몰릭은 기계신의 도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되면 인간에게는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설마 그럴 리가 믿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아까 몰트북이라든지 이런 거 진화하는 속도를 보면 이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걸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언을 했어요. 인류를 압도할 초지능이 등장한다.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죠. 구글에서 인공신경망을 통한 이제 AI를 개발하는데 초기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이어서 AI의 대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구글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왜 나왔습니까? 사표를 던지고 했더니 지금부터 나는 AI가 가져올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발언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가 노동을 대체하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이익을 빅테크가 가져가게 되고 인간들은 실업 상태로 내몰리게 되는데
뭐 그러한 것들, 또 AI의 혜택이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되게 되는 현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국제적 협력과 새로운 공정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뭐 100% 이분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정 모델을 개발하기는커녕 국제적 협력을 하기는커녕 지금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세계는 뿔뿔이 흩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퇴행적인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